네, 여러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네요. 그쵸? 네, 대면 수업을 하면 될 걸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으니까 혼자 얘기를 하니까 재미도 없고 혼자 얘기하니까 또 목도 많이 아프고 혼자 얘기하니까 또 목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네. 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는 자, 뭐죠? 위헌법률 심판, 뭐 탄핵 심판 여기 위에 있죠. 자, 위헌분 여부 심판, 탄핵, 정당 그다음에 권한쟁에 관한 이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자, 1차적으로는 헌법 해석을 통해 확정된다.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자,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또는 배타적으로 부여된 재판 권한이고 자, 이러한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재판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자,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해가지고 자, 뭐 5호처럼 법률이 정하는 이런 단서 없이 뭐 법원이 제청에 의한 뭐 위헌법률 심판, 그다음에 뭐 탄핵 심판, 그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또는 뭐죠? 권한쟁의 심판 딱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재판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확정했을 때 1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달리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헌법이 이러한 심판 사항들을 통해 어떤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기능, 그에 관한 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최종 결단은 헌법재판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는 뭐 위헌법률 심판,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정당,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갖는 헌법재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내지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는 자, 재판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밖에 없고 확정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러한 것들을 확정을 할 때는 자, 뭐 어떤 이러한 심판 사항들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과 기능 뭐 그에 관한 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 그런 거죠. 이러한 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이에 관한 최종 결자는 어디에 있다? 헌법재판소에 있다. 하지만 먼저 제5호는 여기에 달려있죠. 법률 유보가 법률이 정하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1호 내지 4호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재판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자, 이러한 범위를 정하고 확정하는 건 1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하는 일이지만 제5호는 앞에 법률이 정하는 이렇게 해서 법률이 정하는 이 붙어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헌법 소원 심판의 내용과 범위 절차 등은 뭐예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져 있어요? 법률을 제정하는 자, 입법자 즉 국회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자, 입법자에게 그 뭐죠? 최종 결정권이 맡겨져 있다. 자, 이게 헌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4호와 그 다음에 제5호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최종 결정권자 즉 헌법을 해석을 통해서 어떤 범위를 확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1차적인 결정권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있고 다만 제5호는 앞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있냐면 입법자에게 자, 헌법소원의 심판에 관한 어떤 권한의 범위가 자,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있다? 국회 즉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 자, 이게 다른 점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헌법상의 권한 배분이었고요.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헌법상 권한 배분이었고, 자, 법률상 권한 배분을 보면, 자, 헌법 제5장을 받아서, 즉, 헌법 제5장에는 뭐가 있어요? 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있죠. 자,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킨 법이 뭐냐면, 법원조직법이라고 쓰는데, 자, 법원조직법 제2조에는, 자,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그렇죠. 자, 법원은 헌법의 특별한 규정, 헌법의 특별한 규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죠. 자,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어디서 심판한다? 네, 자, 법원에서 심판한다. 이게 바로 법원조직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쵸? 자,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자, 이 법원조직법과 이 법원조직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자, 권한을 가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 뭐 특허법원이라든지 뭐 가정법원, 자, 행정법원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뭐 특허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에 관한 심판권이 있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권한 배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여러분. 자,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의 대표적인 거, 그쵸? 여기에 그 법원 조직법 말고 여기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했는데 누가요? 법원이, 그쵸? 자, 여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뭐 여러 재판 사항들이 있는데 뭐 지방자치법 네, 169조, 네,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지방자치법, 어떤 지방자치법 안에 자,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 사항들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법원의 재판 사항으로는 대체로 뭐 민사재판이라든지 형사재판, 형쟁재판, 특허재판, 뭐 또는 선고재판, 그다음에 헌법 제107조에 규정된 위헌, 위법 심사권이 있죠, 여러분.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뭐죠? 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대부분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 이게 헌법 제107조가 규정한 내용이죠. 따라서 법원은 위헌이라든지 위법 심사권도 가지고 있다. 자,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자,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 볼까요? 요거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는 몇 명으로 구성된다? 네, 9명. 여러분, 대법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대법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네, 대법원은 14명이죠, 여러분. 예, 14명 구성되지만, 자, 헌법재판소는 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9명 모두 누가 임명한다? 네, 대통령이 임명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구인의 재판관으로, 쓸데없는 계속 뜨네요. 네, 구인의 재판관으로 예, 구성이 되고, 자, 이게 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에 3명은 국회에서 뭐예요? 선출하죠. 국회에서 선출. 그 다음에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뭐래요? 대법원장이로 했네요. 대법원장이 뭐예요? 지명이지, 지명. 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누가 임명해요? 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은 또 누구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죠, 여러분. 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하긴 하지만 9명을, 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뽑고, 그쵸?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즉,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있는데 그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구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자, 행정이 관여하는 대통령이 관여하는 자,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사법이 관여하는 3명. 그다음에 국회가 관여하는 3명. 자, 이렇게 333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자,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겠죠.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 뭐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뭐 법관의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일단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면, 자, 법관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자, 재판관은 국회에 뭘 거쳐요? 자, 인사청문을 거쳐야겠죠. 자,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선출 지명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죠. 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쭉 연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정년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70세인 거죠, 70세. 원래는 헌법재판소만 70세였는데, 저 대법원에서도, 왜 우리만 뭐 65세냐? 헌법재판소도 70세인데, 우리도 70세로 해달라 해가지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법원도 이제 대법관들도 자, 임기 정년이 70세로 됐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자, 일단 어찌됐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자, 70세고요. 자, 헌법재판소장도 당연히 70세겠죠. 헌법재판소장도 결국에는 헌법재판관이죠. 네. 헌법재판관 중에 네,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장도 당연히 6년 그 정년은 진짜 70세입니다, 여러분. 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다 임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도래일까지 임명해야 되고, 재판관이 임기 중 결혼된 경우에는 결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화 제4항입니다. 결국에는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다. 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런 임기 만료일이나 정년 도래일까지 이제 후임자를 임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갑자기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혼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네, 재판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거나 그 사이 반환이 해임되지 않으며, 그쵸? 신분보장 되는 거죠. 신분보장. 자,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장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 즉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헌법재판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죠. 그 다음에 재판관 중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장의 자격 또한 재판관의 자격과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도 결국은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6년이다. 근데 좀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문제인데 이 단여임기설과 친임기설이 있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고 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재판관이 6년인데 헌법재판관이 2년 했어요. 2년 뒤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됐으면 뭐냐? 재판관의 임기가 4년 남는 거죠. 그리고 이 헌법소장의 임기는 단임 임기로 4년만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재판관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6년이 부여되느냐, 그래서 신임기설이냐, 이러한 논란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겠죠. 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면 재판관이 하루라도 했으면 그 하루 이외에 잔여된 임기를 소장으로서 임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관이 같은 재판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이 되느냐. 네,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러한 이제 논란들이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별거 가지고 다 그렇죠, 여러분. 네, 뭐 여러분 네. 네, 이러한 이제 논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 권한은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 그다음에 권한쟁의, 탄핵, 정당해산 및 그다음에 규칙재정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 스스로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부, 그렇죠,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헌법 심판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지 내부 규율이라든지 어떤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회도 있죠. 자기 내부 어떤 규칙 제정권이 있죠. 당연히 행정부도 있고, 이건 고유하게 그 권력에다가 준 거죠. 다만 니네 스스로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니네한테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니네가 정하는 어떤 이 규칙 재정권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뭐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입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헌법재판소도 규칙 재정권이 있는데, 다만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헌법 심판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지 또는 내부 규율이라든지 또 어떤 사무 처리에 관한 어떤 규칙들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심판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 일반 심판 절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심판 절차가 있는데, 일단 일반 심판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죠?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반 심판 절차. 자, 첫 번째로 적용 법령입니다, 여러분. 자,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네, 이 법령이라고 지칭하는 건 헌법부터 제일 밑에 있는 조리까지인 거죠. 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처분, 조례, 뭐 조리까지 해서 조리는 아니네요. 죄송해요, 조리는 아니고 네, 조례까지네요. 그렇죠? 명령, 처분, 뭐 조례, 법률, 헌법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용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법령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법률은 뭐예요, 여러분?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법령 그러면 당연히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처분, 조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하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일반 심판 절차의 적용 법령은 뭐냐면, 자, 헌법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자, 헌법재판소 제40조에 보시면 자,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죠. 네, 심판 절차에 관하여서 자, 헌법재판소법이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쵸? 네, 헌법적 분쟁을 다루는 이 재판소에서 어떤 일반 심판 절차 중에, 자, 헌법재판소법이 당연히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쵸?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에 이 헌법적 분쟁이라든지 헌법적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함에 있어서 자,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이런 헌법적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헌법재판의 이 성질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게 자,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준용해야 되는 최우선의 법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법률이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법인 거죠, 여러분. 네, 이 헌법재판소법을 뭐죠?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이 헌법적 문제를 심판함에 있어서 이 헌법재판소법에 거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을 한다 그래도 이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이러면 준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그 한도 내에서 뭐에 있어요? 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네, 준용을 하는데, 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약에 이게 탄핵 심판이다. 어떤 그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심판이 자, 탄핵 심판이다 그러면 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그다음에 어떤 권한쟁의 또는 헌법소원, 그렇죠. 권한쟁의 국가기관 어떤 권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이 되는 거죠. 행정상에 위법한 네, 권력 권한 행사죠. 그런 이제 그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다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이 행정소송법이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접촉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어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을 하는데, 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도 준용하지만 뭐예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준용하고 그냥 권한쟁의나 헌법소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준용을 하지만 자,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준용을 할 때에 이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행정소송법, 네, 행정소송법이 자, 민사소송과 이렇게 배치가 되고 접촉이 된다. 이럴 때는 뭐예요?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뭐예요? 준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죠. 네.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정당해산 심판의 네, 민사소송에 관한 이제 어, 요건 그거네요. 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자, 정당해산 심판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보시죠. 자, 정당해산 심판도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어떤 심판의 종류의 하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해산 심판에도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민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건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헌법재판소는 자 정당의 어떤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즉 네, 정당해산 심판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게 헌법재판의 어떤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건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아니다라고 한 거죠.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재판부와 당사자 대리를 볼까요? 재판부. 자, 헌법재판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 즉 구인이 다 와서 네, 착석해가지고 하는 그 전원재판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자, 재판부의 어떤 재판장은 헌법재판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네, 9명이 쭈루루 앉았는데 과연 재판장이 누구냐? 그러면 재판부에 다 재판관이고 재판장은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헌법재판소장이 되겠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법 22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만약에 구인이 다 와야지만 사건을 심리한다. 이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겠죠.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어떤 코로나 시기에 어떤 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들어갔고 어떤 확진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걸렸어요. 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낫고 들어올 때까지 어떤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겠죠. 자, 이러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 우리 재판소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판부가 떤 재판을 개최할 때는 자,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이런 전원재판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장을 포함하여 헌법재판관 9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333, 3인으로 구성된 자, 지정재판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1 지정재판부, 제2 지정재판부, 제3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3명씩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정재판부가 도대체 그럼 뭘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특히 헌법소원 사건하고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제일 많은데 이 지정재판부는 어떤 걸 하냐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도 되게 많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많은 게 뭐냐면 헌법소원 사건 심판인데 만약에 9명이 매일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 헌법소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 경무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제1, 2, 3 지정재판부를 둬가지고 이 지정재판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심사를 해요. 이게 뭐 될 건지 말 건지 이게 뭐 헌법소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심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자, 재판관의 3인의 어떤 일치된 의견으로, 자, 어떤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게 뭐죠, 여러분? 형식상 불비죠. 형식상 불비. 그렇죠. 뭔가 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식적으로 불비하면 뭐예요? 각하 결정을 내려요.
그다음에 각하에 대비되는 말이 뭐죠? 기각이죠. 기각은 뭐예요? 형식은 다 거쳐서 이상이 없는데 이거는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재판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했을 때는 뭐래요? 자, 기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지정재판부의 3인의 어떤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어떤 접수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각하.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당사자란 뭐냐면, 자, 헌법재판 절차에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자와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죠. 뭐 원고, 피고 뭐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라고 하는데, 자, 헌법재판에서는 뭐래요? 민사소송에서 하는 원고를 우리는 청구라고 하요. 그쵸? 청구인. 자, 헌법재판은 이제 청구인 거죠.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인이고, 그다음에 그 심판 청구의 상대방이 뭐죠? 피청구인이라고 이런 명칭을 쓰는 거죠. 자,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상정하기 어렵겠죠. 자,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 되는지 참 애매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다고 어떤 법률이 위헌 같다 그러면 법원에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신청인이 뭐 청구인이냐 아니면 법원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뭐 청구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피청구인은 과연 또 누구냐? 자,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모두 상정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근데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를 한 그 사인, 그렇죠? 일반 그 사인이 청구인으로서 당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는 각종 심판의 주체에 의해서 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 헌법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사단체 또 개인은 다 뭐라고 불리냐면 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지만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이 결정, 헌법재판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관계가 생기는 개인을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관계가 생기는 기관을 이해관계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은 자 뭐예요? 이런 애들은 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 헌법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 해당 심판에 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는 등 헌법재판의 어떤 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해관계인이겠죠, 이해관계인. 네, 이해하시나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의 결과가 자신에게 미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증거를 위해서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자, 이렇게 헌법재판 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는 애들이 뭐냐면, 자, 이해 관계인 또는 기관이면 이해 관계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대리인을 볼까요? 대리인은 각종 심판 절차의 국가기관 또는이네요.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때에는 자, 이해하시나요? 자, 각종 심판 절차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때는 참가인이 돼요. 참가인인 때에는 자,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 그렇죠?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거죠. 국가기관이 한꺼번에 몽땅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뭐 선임을 하든지 또는 자기 직원 중에 만약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선임해가지고 자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대리인이겠죠, 대리인. 자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오타났네요.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그 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헌법재판소에 무엇인가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변호사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뭐예요?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야겠죠, 선임. 네, 변호사를 선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은 자, 고도의 어떤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그 고도의 무슨 헌법적 분쟁에 관해서 어떤 그 설정, 저 뭐죠? 네, 뭐 주장, 예, 청구인의 그런 주장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회인은 뭐냐게 헌법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자, 헌법재판이 뭐예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그 사연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에 참여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변호사 강제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당사자가 그 청구인이 바로 뭐예요? 또는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는 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어떤 뭐예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어떤 재판 청구권,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뭐예요?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재판 업무의 어떤 분업화 원리의 도입, 그 다음에 헌법재판의 원활한 운영과 질적 개선, 그 다음에 재판 심리의 부담 경감 및 효율화 등을 근거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자, 헌법재판소의 어떤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 뭐 아래 뭐 이렇게 뭐 쭉 있네요. 네, 결정.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주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일반 심판 절차의 끝에 부분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뭐죠? 네, 기말고사는 대체 과제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이 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 기말고사 그 주 금요일 다전까지 자, 제가 이클래스에 열어놓은 그 기말고사 과제방에 여러분의 어떤 그 과제물을 올려놓으시면 그거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 얼굴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학교에서 저를 보시면 꼭 인사하시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